들어주는 친구 쇼한 침대. 쉬운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잠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나 포근한 느낌. 오늘부터 내 친구 쇼한 침대.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영어 실력만 향상되는 게 아니라 이러다 정말로 인생이 바뀔 것 같다. 무한도전 김태호 PD 강력 추천. 통역사 출신 영어 독학의 신이 알려주는 궁극의 영어 마스터 비법.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영어책 한 권이 통째로 복사됩니다.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위즈덤 하우스. 엄마, 나 가게 안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너 음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집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자리는? 세금은? 너 돈이 있니? 나는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주실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청음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02-4558-8838. 몬스터 셰프!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최근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가 괄목할 만합니다. 보수 표심이 반기문, 황교안, 안희정을 거쳐 안철수 후보에게서 대안을 찾는 흐름입니다.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에 개인의 경쟁력과 별개로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만들어준 구도에 힘입은 지지율이 포함되어 있듯이 안철수 후보 역시 개인의 경쟁력과 별개로 반문재인 구도가 만들어준 지지율이 있죠. 여기까지는 자연스럽습니다. 선거는 구도의 싸움이고 선거 여론은 언제나 그에 따른 흐름이 있는 것이고 자신에게 온 흐름을 자신의 것으로 선거일까지 붙들어둘 수 있으면 그럼 이기는 것이 선거입니다. 제가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라 소위 종편을 비롯한 보수 매체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자신들의 미디어 카르텔을 총동원해서 확대 재생산하는 선거 기획입니다. 이런 기획은 존재하는 민심을 읽어내는 게 아니라 자신들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여론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겠다는 정치적 협잡이죠. 우리 사회는 너무도 오랫동안 이런 권력 카르텔이 협잡에 의해 만들어낸 흐름에 좌우지되어 왔습니다. 그런 협잡이 있다면 그 대상이 누구든 찾아내고 폭로하고 낱낱이 역사 앞에 고발해야 한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자, 오늘은 첫 뉴스가 뭡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서울구치소에서 11시간 가까운 강도 높은 옥중 조사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네. 뭐 혐의는 부인했겠죠? 네, 혐의 원래 그랬던 것처럼요. 계속 부인했다라고 알려졌고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 한 명의 조력만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다른 변호인들은 불만이 많다라고 합니다. 손범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요. 접견을 신청한다는 사실도 알려주지 않았고 접견 이후에도 그 내용을 유영하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들에게 공유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안 변하니까요.
이대로 그냥 재판까지 가겠고 이대로 재판까지 끝날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예.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검찰이 내일 오전 10시에 우병우 전 수석을 피의자로 소환한다라고 합니다. 핵심적인 쟁점은요, 세월호 외압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미 변찬우 전 광주지검장을 어제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했다고 합니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이던 2014년 6월 달에 광주지검 수사팀에서 이 외압을 행사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해경을 압수수색하려고 하자 담당 부장검사에게 전화해서 압수수색 범위 축소하라 이렇게 다그쳤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요. 어제 변창우 전 지검장은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에서 직접 개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사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의 마지막 퍼즐이죠. 네, 마지막 주요한 퍼즐. 근데 최근 제가 복수에 검찰 고위 관계자로부터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자신에 대한 이제 수사 압박이 시작될 것 같으니까 자신은 몇 년도 감옥에 가도 상관없으니까 다 끌고 들어가겠다. 네. 예,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정보가 아주 많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게 아니고 여기서 다 끌고 들어가겠다는 대상은 현직 검찰 간부급들 중에 소위 이제 우병우 라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관계나 뭐 박근혜 정부 하에서의 어떤 커넥션. 그러니까 나 죽이려면 다 각오해야 할 걸.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릴 테야. 협박 가까운 말이네요. 가까운 말이 아니라 협박이죠. 네. 사실 지금까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잘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비판의 핵심은 검찰이 검찰 출신을 못 손댄다. 결국 네. 자기네들 칼 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결국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출신이 아니라 전직 검찰이 아니라 아예 현직 검찰 관계자 중에 그 라인이라고 불리우는 정확하게 누군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나를 건들면 아수라장이 될 테고 적당히 하라 이런 협박인 거죠. 그래서 검찰 내부적으로 이제 크게 고민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병우 민정수석의 수사를 대충 하면 여론이 그냥 두지 않을 것이고 혹은 다음 정권도 검찰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고 샅샅이 뒤지자니 검찰 내부에 두 자릿수 정도 고위 간부들이 연루돼서 그것도 이제 여론의 지탄 대상이 될 거 아닙니까 검찰이. 깊은 한숨과 고뇌가 지금 검찰 수뇌부 분위기다.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해요. 네. 한 차례 전화드렸지만 전화통화 수뇌부와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점도 이미 드러나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아마도 여기서는 아마던데 왜냐하면 직접 이야기를 들은 건 아니어서 검찰총장이 왜 사퇴 카드를 고민했었잖아요. 이 문제 때문이 아니겠냐 저는 추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 아예 와가지고 이 문제를 확 정리해 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이 있지 않을까. 여하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지금 멱살을 잡고 다 같이 죽자 이런 모드라고 합니다. 할 수 없죠. 다 같이 죽어야지 어떻게 해요. 네,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그럼 더더욱 세질 거고요. 이번에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요. 오히려 이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검찰 내부는 뭐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는데 일시적으로 비난을 받더라도 잘 처리했다라는 소리는 결국은 듣게 만드는 게 검찰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 같은데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분위기가 있다 하는 내부 고위 검찰 간부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최순실 씨 뇌물재판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여기서 10년 이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상을 제작했던 홍 아무개 씨의 특검 진술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요. 특검에 따르면 홍 씨 같은 경우에는 1998년부터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3년까지 의상 제작했던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5년간 의상을 제작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진술에 따르면 의상 대금은 모두 최순실 씨가 현금으로 줬다라는 거고요.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최순실 씨가 아무도 없는 방에 데리고 가서 문을 닫고 돈을 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청와대 안에서조차 그렇게 했다는 거죠. 네. 여기 대해서 최순실 씨는 소위 말해서 경제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반박을 한 거죠.
예, 어제 관련해서 굉장히 세게 반박을 했는데요. 관련 대금은 모두 대통령한테 받아서 자신이 정산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이런 진술을 했다는 거고, 그죠? 증인이 나와서는, 이런 말을 했다는 건데. 예, 직접 나오진 않았고요. 진술서가 공개가 된 겁니다. 진술서가 공개됐다는 건데. 1,000만 원 가까이 받았다고. 저는 이 법원에서 이제 어느 걸 받아들이냐. 주장에 상충할 때 법원이 이제 판단하잖아요. 사법부에서. 저는 최순실 씨가 아니다. 대통령한테 돈을 받아서 정산했을 뿐이지, 자기가 돈을 준 게 아니다. 이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고 저는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옷을 만들어준 홍 씨가 돈을 받을 때 청와대에서 만나는데 빈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돈 봉투를 줬다. 이런 진술을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그냥 자기 옷을 맞추고 자기가 옷값을 주는 거면 그걸 왜 아무도 못 보게 줍니까? 네. 옷 맞추는 게 무슨 비밀이에요? 옷값 주는 게?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비밀도 아니거든요. 최순실 씨가 자기가 돈을 준다는 걸 남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이다. 외에는 그렇죠. 네,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반면 이제 최순실 씨 진술, 그러니까 홍 씨, 옷 만들어준 홍 씨 진술은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게, 홍 씨는 자기가 만들어준 옷 돈값을 받기만 하면 되잖아요. 빈방이든 여러 사람이든 대통령한테 직접 받든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돈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냥 돈을 받았다고 하면 되는데 자세히 얘기해보라고 했더니 굳이 빈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아무도 모르게 돈을 줬다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동기가 없어요. 이분한테는. 거짓말을 해서 자기가 빠져나갈 혐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거짓말해서 얻을 자기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상식적으로 사법부에서 판단해보면 동기가 없기 때문에 실제 일어난 일을 말했을 확률이 높다고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최순실 박근혜 경제 공동체 설에 굉장히 불리한 진술이에요, 이게. 사법부가 상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예. 최순실 씨가 아무리 뭐라고 하던 어차피 법정에서는 항상 상반된 주장들이 나오거든요. 예, 이렇게 될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까지 나와서요, 진술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옷값을 이제 준 기간 자체가 이 홍 씨만 하더라도 15년인데 전액 현금으로만 줬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입금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보통 우리 돈 거래를 생각해 보자면 이렇게 장기적이고 주기적이고 항상 있는 거래면 그렇게 하잖아요. 네, 거기다 큰 돈인데요. 큰 돈을 현금으로 주기가 쉽진 않습니다. 억대인데.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법정에서. 법정에서는 어차피 각자 주장이 난무하고 어떤 거는 어느 쪽 주장이 더 신빙성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건 굉장히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는 그런 진술이 나온 거예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경찰이 카카오톡으로 가짜뉴스를 퍼나른 신현희 서울 강남구청장에게 소환 통보했다 이렇게 밝혀졌는데요. 그런데 신 구청장이 유포한 가짜뉴스 중 일부가 최초로 작성한 사람이 국정원에 30년간 근무했던 전직 국정원 요원이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뉴스네요. 이게 신현희 청장 사태의 변곡점 정도로 간주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사연에 이런 거 아닙니까? 카카오톡으로 유력 보수 인사들, 그러니까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까지 포함된 그리고 이제 엄마 부대라든지. 네, 100명 가까운 단체 네. 카카오톡방이죠. 그런 유력 인사들의 카카오 비밀 방에서 가짜 뉴스가 유통이 됐는데 그거를 거슬러 올라와서 누가 처음에 이 얘기를 했는가 찾아봤더니 어떤 이름이 나왔는데 그 이름을 계속 추적했더니 전직 국정원 직원이라는 거잖아요. 예. 제가 따로 지지한 결과는 S모 씨예요. S모 씨. 네, S모 씨인데 전직 국정원 직원이기도 하면서 현직 정보통신업체 대표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네. 이 사건이 어디까지 퍼져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전직 국정원 직원이 가짜뉴스와 연결된 지점이 처음 나온 거죠. 네, 2013년에 퇴직했다라고 합니다. 매우 주시한 뉴스다. 그런 의미에서는 전직 국정원 직원이 만들고 자기들끼리 단톡방에서 돌리고 거기 어버이연합 아니죠 엄마 부대 또는 국회의원들 포함되어 있고 친박 그런 유력 인사들이 직접 퍼나가기도 하지만 신현희 청장 같은 분들은 직접 언급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보수 커뮤니티에 들어가고 가짜 뉴스를 통해 대량으로 유포되고 그 첫
꼭지 출발 지점에 전직 국정원 직원이 있었다는 거죠. 매우 재밌는 주제. 이게 어디까지 퍼져나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 국정원 직원의 신원과 왜냐하면 현직이 아니니까요. 신원과 현재 운영하는 회사 정보들이 다 있어요. 주목 대상입니다. 주시 대상. 다음 뉴스는요? 네, 세월호 관련된 뉴스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어제 해수부가 선체 직경 7cm 구멍 19개 뚫었는데요. 진흙 때문에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예상했던 것보다 배가 더 무겁다 이런 발표까지 했는데요. 예상보다 1000톤 이상 더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일까지 부두에 원래 옮기겠다라고 했던 계획은요. 어렵다라는 것이 선체조사위 판단입니다. 저희 해수부가 하루가 지나면 하루가 지날 때마다 추가적으로 조금 더 얼마나 준비 없이 이 세월호를 인양했는지가 드러나요. 해수부는 3년 동안 준비해왔고 이것이 탄핵 이후 갑작스레 올리는 게 아니고 원래 하려고 했던 거를 착착 준비해서 치밀하게 올렸다고 하는데 이게 되는 게 없어요. 제대로. 지금 그 안에 진흙 빼낸다고 뻘 빠낸다고 구멍 뚫자고 했는데 구멍 뚫었는데 안 나와. 예, 제대로 안 나오고 있죠. 더 크게 뚫자고 그래. 그래도 안 나오죠. 예. 예. 그런데 이제 무게도 잘못 계산해. 그리고 옮기기 위해서 트랜스포터라는 걸 하는데 그걸로 옮길 수 있는 무게가 아니야. 더 추가하자고 해. 더 추가한다고 계산해 보니까 무게가 더 나가. 기본적인 게 안 돼 있잖아요. 기본적인 게. 예. 그래서 예정대로 부두에 옮기는 건 어렵다. 현재. 예.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어떤 전문가들은 애초부터 모듈 트랜스포터로 할 게 아니었다. 왜 이런 방식을 했는지 모른다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제대로 준비가 안 되고 3년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말이 되나요? 네, 상황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자요. 어제 미수습자 가족들이 그 앞에서 연좌농성 비슷하게 앉아서 시위를 했습니다. 제발 제대로 해달라고요. 해수부가 오랫동안 치밀하게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거기에 3년간 준비했던 게 이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방증인 거죠. 이런 게. 급하게 올린 게 맞는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런 의혹을 더욱더 굳히게 만드는 답답하게 그지없는 대응입니다. 예. 자기들도 다급하니까 여기도 구멍 뚫자고 했다가 안 나오니까 구멍 크게 하자고 했다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선체는 계속 훼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멍은 계속 뚫고 있고 더 크게 뚫자고 그러고 홈이 그 개폐 영상 맨 처음에 잘라낸 거부터 시작해서요. 근데 이제 물속에서 이미 소나로 그게 열려 있었다는 게 램프요. 램프로 잡혀 있었거든요. 네, 어제 SBS 보도를 보면요. 2015년 1월 달에 촬영한 3D 영상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이미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거를 제대로 체크하지 못하고 올리는 과정에서 문이 열렸으니까 잘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해수부가 제대로 대응 안 했다라고. 1년 4개월 전에 이미 촬영됐어요. 예. 촬영됐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3년 만에 했다는데. 자, 세월호는 특검해야 한다고 저는 계속 생각합니다. 따로. 다음 뉴스는요? 네, 정치 대선 관련된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어제 첫 행보를 했는데요.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고하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 말을 해야 될 타이밍이죠. 지금 안희정 도지사, 이재명 시장 지지자들도 끌어안아야 되고 문재인 후보는 이제 지지세의 결집력은 강한 편이에요. 보면 지지자들이 대부분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그 비율이 90 몇 프로가 된단 말이죠. 네. 약점은 우호적인 언론이 없죠. 기본적으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평가해주는 언론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지상파나 종편이나 어디든 찾아보면 우호적인 언론이 없는 건 굉장히 약점이죠, 그게. 자, 다른 정당의 후보는요? 또 어떤 행보들을 했습니까? 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어제 충청권에서 치러진 마지막 순회 경선에서 1등을 차지했는데요. 미래를 여는 첫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일성을 밝혔습니다. 최근 흐름이 왔어요. 원래 이 선거는 구도의 싸움이기 때문에 구도에 따라 흐름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최근 흐름이 온 걸 분명하고
우호적인 언론이 많죠. 강점입니다, 사실은. 우호적인 언론이 많고, 이거는, 다만 이제, 이렇게 대안적 후보를 찾을 때는 보수 적자가 없는 상황이다. 유력한. 보수 적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지만, 당선될 만한 지지율까지 올라가지 못한 상황이죠.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가. 그래서 이제, 대안 후보를 찾을 때는 약점이 이게 결집력이 좀 약합니다. 투표전까지 가는 비율을 어떻게 끌어올릴까. 이게 승부수가 되겠죠. 보통 통상적으로는 그래요. 대안적 후보일 경우에. 자, 홍준표 후보는 무슨 일을 했나요, 어제? 예, 어제 대구를 찾았습니다. 거기 가서요. 내가 돼야 박근혜가 산다. TK 가슴에 불을 지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다운 멘트이긴 합니다. 예. TK 가슴에 불을 지르겠다. 친박 이미지를 벗어나야 하면서 동시에 친박 지지는 버릴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대구 경북 지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바른정당과도 경쟁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구 경북이 전폭적으로 밀어줄 지지 후보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자기가 적자가 되겠다고. 이건 전반적인 딜레마죠, 홍준표 후보의. 친박 후보는 아닌데, 그리고 친박 이미지는 벗어나야 되는데, 친박 이미지는 벗어나야지만 친박 지지를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홍준표 후보의 딜레마죠. 다음, 유승민 후보는요? 네, 어제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라는 에세이집을 출간하면서요, 기자간담회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홍준표 후보와는 단일화하지 않겠다라고 각을 세웠고요. 또 국민의당에 대해서도 민주당 이중대다 이렇게 각을 세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표현이 자유한국당에서도 등장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자유한국당 지지자뿐만 아니라 바른정당 지지자를 지금 흡수하고 있거든요.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예전에는 이제 연대의 대상 혹은 단일화의 대상으로 말이 거론하다가 요즘은 각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예, 이럴 수밖에 없긴 하죠. 입장에서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준비된 게 없습니까? 네, 아니요. 성형외과 관련해가지고요. 네. 그런 것들 외에는 의료비를 제공해주겠다라는 정책을 펼쳐서요. 미용과 관련된 것이 아니면 의료비를 지원해주겠다. 사실 진보정당의 정책이 그때 당시 딱 들을 때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5년 지나면 모든 정당이 따라요. 네, 앞서가는 건 분명합니다, 정당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항상 나라를 생각합니다. 이혜훈의 나라 걱정. 앞으로 한 달간은 나라를 걱정할 틈이 없습니다.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이 지금 급합니다. 바른정당 이현우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급하시죠, 요새?
아니 뭐 마음 다 비웠어요. 이번 대선을 포기하시는 겁니까? 바른정당은?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제가 대선에 대해서 마음 비운 거는요. 2007년에 박근혜 후보 대변인 해보고 다 비웠어요. 그때 그렇지만 이번에는 좀 다르잖아요. 이게 창업을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가게를 문을 딱 열었는데 이거 문 조금 이따 닫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대한민국은 정말 창업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나라구나. 요즘 많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탄핵 잠깐만 되돌아가면 불과 서너 달, 넉 달도 안 됐어요. 네, 넉 달 아직 안 됐어요. 네. 12월 9일이었으니까. 그러니까요. 만 넉 달이 안 됐는데 3개월 며칠 전만 하더라도 이제 그때는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은 끝이 났고 여기서 상대적으로 합리적분들이 나와서 바른정당 창당하고 탄핵 되고 나면 끝장난다 이거. 이런 분석이 지배적이었고 그런 분석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네, 그런 분석이 말이 되는 거였어요. 네. 그러기는커녕. 정말 이게 보면은 소위 이제 박정희 시대부터 내려오는 그 뿌리 깊고 정말 질긴 소위 수구 세력들이 정말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다는 거를 절감했어요. 근데 어느 나라나 극우는 한 10% 존재하고 양극단은 언제나 그 정도 존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없어질 수는 없는 이번에 거고. 보니까 1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10% 15% 존재하는 거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바른정당이 내세우는 그런 그 기치들 제가 귀로 듣고 글로 읽고 말이 됩니다. 그걸 받아들일 여유가 없어요. 보수 유권자들이. 합리적인 보수, 개혁적인 보수가 한 30% 있을 것 같은데 중도까지 합하면 그 한 40% 될 것 같은데 이걸 들여다볼 여유가 없어요. 지금 이 대선에서는 아직 냉정을 못 찾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쨌든 보수적인 분들, 후보 구분들 그리고 반기문 갔다가 그다음에 누굽니까? 황교안 갔다가 안희정 갔다가 여기도 아닌가 보다 하고 이사 갔잖아요, 지금. 근데 그게 다 유승민 후보한테 마음을 유승민 되나 안 되나 본데 하고 이사 가는 거고. 대구에 갔더니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저를 알아보시고 사진 찍자고 하시는 분은 그래도 바른정당을 기겁하는 태극기 부대는 아니잖아요. 막 배신자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태극기 부대였으면 혼났죠. 네. 예훈이다 하고 막 와서 사진 찍어주세요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 우리 유승민 후보 좀 부탁드립니다 하니까 그래 유승민 좋긴 한데 유승민 찍으면 문재인 되잖아. 이러셔가지고 제가 기겁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인재 지금은 김대중 된다. 그거를. 그게 원조예요? 그거를 막 누가 퍼뜨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유승민 찍으면 유승민이 되지, 왜 유승민 찍는데 문재인이 됩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혜원 똑똑한 줄 알았는데 바보 같은 소리 하네. 근데 그 프레임이 강력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겁을 해가지고, 설명을 막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사진이나 찍어, 막. 이인재 지금은 김대중 된다. 네. 그렇죠? 유승민 찍으면 그 표는 문재인 당선시키는데 일조하는 건데 내가 어떻게 유승민을 찍냐 이거예요. 이게 전략적 투표죠. 정말 너무 놀래가지고. 네. 어떻게 극복해요 그거를? 일종의 묻지마 쓰나미구나 지금은. 그거는 지지율로밖에 저지할 수 없는 흐름인데. 네. 근데 이 흐름이라는 게 만들어져야 지지율이 만들어지죠. 네. 그 흐름이 절로 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게다가 이 흐름을 통상적으로는 바른정당이나 그 자유한국당의 우호적이었던 종편이나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곳이 거꾸로 소위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 흐름을 만들어내고 앞장서고 있어요. 그런 거가 눈에 띄는 건 확실하죠. 한 달 전 정도 됐죠. 이런 흐름이. 최소한 2주 전부터는 아직 강화. 상당히 가시화되고 있어요. 강화됐죠. 네. 그래서 바른정당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이거 왜 저쪽으로 넘어갔네? 이렇게. 우리 편이었던 매체들이 절로 갔네? 이런. 기간지 됐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그 중에 몇 개 신문을 집에서 봤던 걸 끊으면서. 그러니까
끊으면서 제가 화가 나서 보수 정치인이 조중동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으면서 제가 화가 나서 우리 여비사한테 그냥 절대로 끊으면 안 되고 왜 끊는지 얘기를 해라. 당해보시니까 어때요? 당해보시니까 쉽지 않죠. 당하니까 옛날에 뭐 무슨 일보 끊기 운동 막 이런 거 하면서 끊으면 건강해집니다. 막 조선일보 이런 거 끊기 운동 했었죠. 그런 운동 하시는 분들 생각이 많이 나고. 심정이 이해가 돼요. 네. 그게 눈에 너무 띄어가지고요, 그죠? 네. 예전에는 조심하게 했다면. 지금은 그냥 대놓고 합니다, 아주. 예. 대놓고 시간도 없잖아요, 게다가 이번 대선에서는 은밀히 뭐 할 여유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제가 이런 일도 하는구나. 저도 제가 이런 일 제가 이런 거 할 줄 저도 몰랐어요. 이해훈 조선일보 절도운동 나서다 이런 상상할 수 없었던. 근데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 대선은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거의 그죠? 뭐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헉 하고 놀라는 게 거의 일상사가 됐어요. 자, 이런 대혼란 가운데 유승민 후보는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국민들이 정말 눈에 콩깍지가 좀 벗겨지고 냉정을 되찾기를 정말 비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단체로 기도해 가가지고.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건져주시옵소서.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해법이고요. 정당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당으로서는 일단 우리 후보가 지금 보면 대한민국을 건지자 묻지 마로 막 쓸려가는 양쪽이 보면 보수는 보수대로 모 후보에게 나라를 넘겼다가는 종북 좌파가 된다 이런 막 그 구호를 외치고 있고 또 나머지 한쪽은 뭐라 그러냐. 박근혜 정권으로 완전히 나라를 대한민국을 묻어뜨린 저 사람들에게 정권을 줄 수 없지 않느냐. 정권 교체해야 된다. 적폐청산해야 된다. 막 이러고 묻지마 투표를 양쪽이 다 강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바꾸는 거 좋은데 문제는 누가 대통령이 돼야 이 엄청난 문제를 다 해결하냐. 능력 있는 사람, 문제는 사람이다. 누구로 바꾸냐가 중요한 거지. 그냥 무조건 바꿔갖고는. 합리적인 말씀인데 그걸로는 프레임이 안 바뀔 것 같고. 근데 그거 말고 뭔 방법이 있어요. 그럼 단일화는 이제 안 하는 거예요? 단일화 지금 보세요. 예를 들면 자유당. 후보가 지금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완전 막말과 저주의 대행진이잖아요. 들어오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들어오라는 것도 들어오라는 거지만 지금 보면 이 탄핵을 일으킨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친박 핵심들을 지금 완전히 그냥 꽃보직을 주면서 우대하고 있잖아요. 청사는커녕. 친박 지지율 5%든 10%든 그것도 버리고 싶지 않고 그리고 그것만으로 안 되니까 이 바른정당이 가지고 있는 표도 당연히 땡겨서 자기가 가지고 싶죠. 그쪽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단일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들어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들어오다니요. 누구 보고. 들어와 하고 있죠. 들어오긴 누가 들어가요. 들어갈 생각은 없으신 거죠. 바른정당에서는. 말도 안 되고요. 그리고 절대 없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절대 없고요. 근데 당내에서 이런 거 없습니까? 이거 현실적으로 선거는 현실이고 그런데. 아니요. 당내에서 보면 상당히 그러니까 상당히가 아니라 단 한 분, 딱 한 분 어떤 분이 있어요. 그분은. 딱 한 분 누군가요? 딱 한 분 빼고. 엘모 의원이라고 있는데. 엘모 의원이요? 그분 빼고는 말도 안 된다. 우리가 거기 들어갈 것 같으면 왜 나왔냐. 그건 그렇게들 말씀하시고. 나온 지 2년 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 엘모 의원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의원 말고는 펄펄 뛰는 의원들밖에 없어요. 엘모, 이모인가요?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후보들. 빨리 저희 스태프들이 찾아보고 있을 거고요. 그러면 저는 당을 합친다. 이건 어려운 일이라고 봐요. 시간 너무 없고. 근데 어떤 식으로든지 후보가 연대하거나 어느 한쪽을 지지선언하거나 혹은 단일화라는 절차를 거치거나 그러지 않고 이 소위 범보수라는 지정이 말이 안 되고 살아남을 수 있나요? 아니 단일화를 한다면 단일화라는 거는 이제 당끼리 합할 때는 당연히 여론조사라든지 그런 단일화의 룰이 있어야죠.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지지선언하는 거에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유치원생도 아는 정도고요. 근데 지금 이제 단일화가 된다 하더라도 전제 조건으로 저희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탄핵 원흉 세력, 그러니까 탄핵 불복 세력. 최소한 청산이 돼야죠. 근데 청산은 고사하고 오히려 지금 우대 꽃보직 주고 막 모시고 있잖아요. 안방에다. 친박 8일이었던가요? 예를 들면. 최소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조치라도 있어야 무슨 명분이라도 생기지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아무것도 거꾸로 막 없는데. 그냥 우려하시잖아요. 그래서 없는 겁니까 이제 가능성이? 아니요, 이런 상태라면 없는 거죠. 이런 상태라면. 뭐 변화가 있고 달라진다면 그때는 또 모르겠지만. 열흘밖에 안 남았어요. 열흘? 열흘이에요. 이제 딱 15일까지 등록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투표지 인쇄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아, 그럼 당연 그렇죠. 네. 원래 이 다이내믹 코리아라서요. 이 대한민국은 보면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달라요. 물론 선거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뭐 한 며칠 만에도 막 요동치긴 해요. 실제. 옛날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때는 보면요. 갑자기 투표 하루 전날 한밤중에 갑자기 단일화 깨지고 그렇죠. 누구도 단일화 될 줄 몰랐던 게 또 갑자기 이루어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사람들이라는 선거 게 당일날 오전까지는 노년층이 많이 나왔다가 점심 이후에 갑자기 뒤집어지고 뭐 이런. 그건 2012년 대선 때도 그랬죠. 네. 다이나믹 했는데. 알 수 없는데 그래도 뭐 지금 근데 이 이번에 상태로 후보가 너무 많아요. 이 상태로 간다면 네.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요? 네. 그렇죠. 이 상태로 간다면. 그럼 그냥 오자로 가는 겁니다. 만약에 단일 안 되면 유승민 후보는 그냥 완주하는 거죠. 단일화 안 되면 완주죠. 무조건. 네. 단일 아니면 완주. 네. 그리고 지금 국민의당에 대한 그 유승민 후보의 워딩으로 봐서는 국민의당하고도 합칠 생각이 이제는 없는 것 같은데. 뭐 이중대가 공격을 하면서 어떻게 합칩니까? 근데 국민의당도 네. 받을 이유가 별로 없어졌어요, 점점. 국민의당은 지금 자기들 자력으로 된다고 지금 착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것이 착각이라고 하면 유승민 후보가 이긴다는 착각은 뭡니까, 그러면? 어마어마한 착각 아닙니까? 진실 격차로 보자면. 그죠? 국민의당은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태극기 표 중에 상당수가 지금 안철수 후보한테 몰려가잖아요. 아니, 저는 그 부분은 참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극우 커뮤니티에 보면 극우 커뮤니티에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자고 하는. 그건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그분들 특히 이제 태극기 들러 대한문에 가시는 분 그런 분들 저희 동네 굉장히 많으신 거거든요. 집중 분포하시는데 그분들이 대한문에 나가면서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박근혜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 그런데 종북자파한테 나라를 넘길 수는 없잖아. 이러면서 막 나가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모 후보가 되는 게 그렇게 싫으신가 봐요. 그러면서 막 나가는 분들이니까 모 후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안철수라도 밀겠다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첫 번째는 반기문이 그런 역할을 할 줄 알았고. 네. 그다음에는 한겨레 역할을 할 것 같다. 안희정한테 갔다가 이제 이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거죠. 그런 흐름이 왔어요. 네. 그런 흐름도 왔고 보수 매체도 비슷한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은 보면 몰아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지지율이 낮은 후보보다 지지율에 그래도 2등하는 후보에게 무조건 몰표를 줘서 그 후보가 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그 후보가 사드를 반대하건 안 하건 무조건 그냥 모 후보가 싫으니까 모 후보 다음 지지율이 나오는 후보에 그냥 모 후보가 몇 명 있다고 주겠다. 모 후보라고 하십니까? 일이 한 명인데 일이가 날마다 바뀌는 것도 아니고. 네. 하여튼 뭐 다 국민들 알아들으실 테니까. 그러면서 그냥 몰표를 줘가지고 그냥 꺾어보겠다 이런 심리 같아요. 그런 거겠죠. 네. 그런 건데 이게 하루아침에 탄핵을 주도한 쪽을 밀어주자고 하니까. 그러니까 기가 막혀요. 이상한 선거는 아까 확실히 제가 대구에서 말씀드린 거. 유승미 그래 좋기는 한데 유승미 주문은 문모가 되잖아. 이러면서 그냥 막 안철수. 후보 중에 문 씨가 10명입니까? 한 명인데 문모 후보는. 지금 그게 이제 그 태극기 정서랄까? 하여튼 뭐 보수층들의 그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표현 같아요. 그거를 또 한편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무슨 절단이 난다고 하는 공포심도 자극하고 그러면서 이인재 찍으면 김대중 된다는 프레임도 여기다 걸고 좀 밀어주기도 하고 흐름도 실제로 오기도 왔고요. 다 합쳐서 지금 휩쓸려서 유승민 후보가 떠내려가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 무슨 결단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결단? 중요한?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정운찬 총리 김종인 전 대표, 홍석현 회장, 전 회장, 이 세 분이 뭔가 움직임이 있잖아요. 저희 어제 정운찬 총리 나오셨는데, 나오셔가지고, 이제, 유승민 후보하고. 연대? 연대 해가지고, 유승민 후보를 만약에 대표로 뽑으면, 자신들의 단일화 후보로 뽑으면,
일종의 사두 정치, n분의 1 대통령. 유승민 후보가 대표 대통령을 하는 굉장히 신선한 그런 발상을 말씀하시는데 혹시 유승민 후보하고 교감이 있습니까? 교감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있었을 리는 없고요. 뭐냐면 이제 그분들이 유승민 후보랑 얘기하려면 저를 통해서 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저한테 그런 말씀은 없으셨는데 교감이 있었을 리는 없고요. 근데 이제 그런 상식적인 생각을 하실 만한 일이긴 하죠. 지금 이 사태가. 일단 유승민 후보가 제일 가깝다 자기들과. 아니 그러기도 하고 이 사람들은 보면 이제 가치 단일화를 얘기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뭔가 우리랑 가치가 같아야 단일화가 되고 연대를 한다. 가치도 다른데 마구제비로 누구랑 손잡고 이럴 수 있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분들은 적어도 손잡는 게 도움이 될까요? 근데 어쨌든 도움이 되는 거는 차후에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손을 잡아보자. 지금 손이라도 안 잡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쉬우니까. 얘기를 하는데 손을 막 잡으시는군요. 이제 홍준표 후보는 뭐 도저히 이분들이 손잡을 수 있는 대상에 올려놓을 수는 없고. 이분들이 보기에는 홍준표 후보가 너무 격이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 저렇게 저주와 막말을 퍼붓고 거기다 지금 보면 뇌물 혐의로 재판받는 한 분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꼴이 됐는데 또 뇌물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분을 대통령으로 세우거나 손잡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홍준표 후보가 있어야 되는데. 요 얘기 나오면 두 분이 싸우면 아주 볼만하겠는데. 아니 근데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 아닌가요? 좋아하고 막.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라 그분이 저를 뭐 고소할 수는 없는 걸 거고. 아니 고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홍준표 후보도 말싸움 안 지는 분이잖아요. 말싸움 안 지죠. 저는 얼마 전에 모 방송에 인터뷰를 나가가지고 앵커를 상대로 말싸움을 걸고. 홍준표 후보요? 네. 홍준표 후보는 아무하고나 싸움을 합니다. 아무하고나. 아니 뭐 기가 막힌 게 그렇게 재판 자격 얘기하니까 앵커 보고 당신도 지금 재판받고 있지 않냐부터 시작해가지고. 특기죠, 특기. 자기를 몰아붙일 때 상대방 약점을 집어넣어가지고 상대방 입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기가 막히고 우리 앵커 보고 막 작가가 써준 거 읽지 말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작가 써준 거 아니라니까. 어제 손석희 와 정말 진행자 정말 사장하고 진짜 그런 거의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끝판왕이죠. 그런 건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태다 보니 이런 분하고는 연대 얘기를 꺼내고도 싶지 않을 거예요, 이 세 분이 다. 그래서 이제 한쪽은 제끼고. 조만간 홍준표 후보에게 똑같은 얘기 질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한쪽은 보면 이제 안 후보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또 가치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안보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미심쩍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안 후보 제끼고 나면 남는 게 유 후보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 후보하고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경제 문제든 안보 문제든 우리랑 지향하는 가치가 이 사람은 같다. 그리고 개혁적인 것도 같고 우리랑 가장 그래서 어떻게 본질적이다. 합니까? 다 알겠는데 이제 어떻게 하나요, 구체적으로? 아니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본인들끼리 이제 단일화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왜냐하면 정당에 속한 분들이 아니고 개인들이잖아요. 단일화라는 게 뭐 있습니까? 자기들 셋이서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이 1등하면 단일화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정한 다음에 대표 선수를 정한 다음에 왜냐하면 1개인이 당의 공식 후보와 단일화는 불가능하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대표 선수를 정하면 그 대표 선수와 당의 대표 선수와 한번 좀 얘기를 해보자 이러신 것 같아요. 연대 방식을 그때 고민하겠죠. 거기서 한쪽은 3명의 지금 4인이죠. 네. 사실상. 정당에 속해 있지 않아요. 그냥 자연인입니다. 근데 그 세 분이. 솔로죠, 솔로. 트리오죠. 세 분이 모여가지고 정당이 어쨌든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선출된 후보하고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선출된 후보하고 단일화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게 연대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그렇게 세 분이 대표 선수를 정해서 그럼 김종인 전 대표가 만약에 그중에서 대표 선수가 된다면 오늘 출마 선언하신다는데 출마 선언하고 제가 99% 출마하신다고 그렇죠. 한 달 전쯤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저도 믿었어요. 그 말은. 출마 선언하자마자 누군가한테 자기가 표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그 표를 몰아주려고 출마 선언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런 구도라면. 본인이 설마 된다고 생각하실까요? 유승민 후보하고 싸워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유승민 후보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다. 저희는 유승민 굉장히. 후보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죠.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게 굉장히 이 일이 잘 되기를 희망과 기대를 갖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김종인 전 대표가 유승민 후보에게 당신이 물러나시오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말을 듣고 네 하고 물러날 일은 없죠. 그렇겠죠? 그럼 결렬될 수도 있잖아요.
결렬 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시작한 일이 무망해지지 않도록 여러 뭐 움직임들이 있지 않겠어요? 홍준표 후보의 단일화 없이는 제가 보기엔 유승민 후보가이든 홍준표 후보가이든 전통적인 보수 정당 범보수라고 이제 부르죠. 범보수의 후보는 이번 선거판에서는 찌그러지겠는데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합니까? 이기는 게 전부가 아니고요. 저희가 당을 창당해서 나올 때는 네. 승패와 무관하게 지키고 싶은 가치가 있었는데 그걸 버리면 어떡합니까? 아니 다 알겠는데 네. 보통은 이제 이 선거 한 달 전에 대선을 앞두고 정당이 반드시 이긴다고 하죠. 지지율 1%라도. 근데 이제 여기서 이기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러면 표가 더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냉정을 되찾고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함을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점점 뭔가 종교단체의 분위기로 큰일 났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 전략은 딴 게 없고 기본적으로 완주 전략이고. 아니 이제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성사가 안 된다면 지금 완주예요. 얘기가 오가긴 오가요? 창구가 있습니까?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원래 이런 일을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선대위원장으로 저희가 모신 것도 네. 원래 이런 정치권에서 큰형님 일을 잘 하시고 두루두루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그리고 여야 넘나들은 굉장히 두터운 개인적인 인맥들이 있으시니까 이런 건 또 이제 개인적인 인맥도 좀 동원이 돼야 되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물밑 작업 이런 걸 좀 하시리라고 보는데 지금 뭐 구도가 워낙 뭐 하루가 달리 바삐 급변하니까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죠. 물밑에 채널에 이게 있는 거죠. 뭐 채널은 있으세요. 근데 이제 거기서 오가는 이야기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군요, 지금 당장은. 아니 근데 김무성 대표 본인도 지금 홍 후보의 저런 이 소위 말하면 행태를 납득을 못해요. 행패요? 행태를 납득을 못하고 받아들이질 못하세요. 원래 이제 홍 후보가 변하시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선결 조건이에요. 이분은 변하지는 않습니다. 뭐 언제는 또 지난번에 보니까 뭐 이분이 갑자기 달라질 수도 있다면서요. 그거는 이제 가면을 쓰는 거죠. 네. 이 선거용 가면을 쓰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분 잘 안 변해요. 다들 포장은 바꾸실 수 있는 분인데 네. 이 중심 내면은 잘 안 바뀌시는 분이에요. 다들 그렇죠. 그거는. 다들 그렇죠. 그 정도 자리까지 갔으면 자기 스타일로 여기까지 승부를 한 거거든요. 어쨌든 이분을 상대할 다른 후보들은 참 곤욕스럽게 할 겁니다. 대선 토론 같은 거 하면. 근데 참 보면 정치판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이분을 보면서. 정치판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런 걱정 다 좋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 해법을 빨리 알려주셔야 되는데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는 아직 단일화에 대한 특별한 묘수도 그다음에 뭐 합당은 뭐 어림없는 이야기고 그렇다고 국민의당과 뭐 어떻게 할 어떤 특별한 방법도 지금 없는 거네요. 막막한 상황이네요. 왜 이렇게 정치를 공학적으로만 접근하세요? 그러면 다르게 접근해봐 주세요. 아니 뚜벅뚜벅 진리를 향해서 가는 게 왜 나빠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번 대선에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이번 대선에서. 우리는 이번 대선이 아니라 언제라도 계속 그렇게 갈 겁니다. 이번 대선은 포기하시는 겁니까? 아니 포기라뇨. 그리고 안 포기하는 방법이 뭐냐고요. 제가 궁금한 거. 안 포기하는 방법이 뭐냐고요. 그 보수 매체들에 대해서 항의는 안 합니까? 보수 단체들이요? 보수 매체에 대해서. 보수 대체에 대해서. 매체에 대해서 바른정당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왜 이래? 이런 항의는 없나요? 사석에서 항의를 좀 하죠. 근데 뭐 귀뚱으로도 안 듣던데요. 정말 진짜 무지하게 화나요.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제 인연이 있고 네. 그다음에 말이 좀 통하던 보수 매체 간부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하면 어떡해? 라고 하면 만날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화가 나니까 일단 전화부터 거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배신자 그러는데. 근데 전화부터 거는데 이게 뭐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뭐라 그래요? 왜 이 유승민은 안 다뤄주고 이 범보수 진영은 아예 지금 버리냐라고 보수 매체들의 얘기하면 뭐라 그럽니까 상대방이? 지지율부터 올려 이렇게 얘기해요. 지지율부터 올려. 근데 이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얘기도 하지만 지지율을 떠받치고 올리는데 보수 매체에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노출이. 도움이 아니라 우리는 도움은 바라지도 않아요. 방해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방해도 해요? 아니 지금 이게 이렇게 엉뚱하게
여론을 왜곡하면서 특정 후보에게 몰아주는 게 방해 아니에요? 방해는 방해죠. 방해죠. 그 입장에서는 전략적 판단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왜 전략적 판단이에요? 저는 협잡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을 네. 조작하는 거죠. 그건 이제 처음 당해보셨죠? 처음 당해보기는요. 2007년에 이명박 박근혜 후보 할 때 정말 세게 당해봤죠. 자, 점점 야당의 모두가 되어 가십니다. 저는 뭐 여당 안에 있었어도 야당보다 더 혹독한 야당을 평생 하고 있기 때문에. 유승민 후보 꼭 뉴스공장에 나와달라고 전해주십시오. 네. 이혜원 의원이었습니다. 그게 필살기예요? 네, 저희가 띄워드릴게요. 이혜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